보통 우리가 그 자연 생태계에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면 말이죠. 모든 생명체가 활동을 딱 멈추고 동면에 들어가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저 뭐 봄이 올 때까지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면서 버티는 생존 모드에 돌입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맞아요. 꽁꽁 얼어붙은 호수 표면을 보면 그 밑에선 뭐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다 얼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두꺼운 얼음 밑을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어떤 한 생물체만 유독 평소보다 막 20% 이상 엄청 빠르게 헤엄치면서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거대한 고래를 통째로 삼키려고 몸집을 불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고래를요. 네, 그것도 생태계 전체가 고작 0.7%라는 사실상 뭐 심정지 상태나 다름없는 성장률을 보일 때 말입니다. 야, 그거는 그야말로 경제 중력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뭐랄까 아주 돌연변이적인 포식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집중 탐구 미션은 바로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 컴퍼스의 숨겨진 재무적 그리고 전략적 비밀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우리는 오늘 그 유튜브 채널 스톡 다이어리 원에 올라온 컴퍼스의 2025 회계연도 실적 분석 자료를 아주 깊게 파고들 건데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그러니까 2026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컴퍼스는 이미 지난 1월에 애니웨어와의 16억 달러 규모라는 역사적인 합병을 완료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025년의 실적 자료는 그냥 단순한 과거의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네, 미국 전체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었던 그 최악의 침체기 속에서 컴퍼스 홀로 도대체 어떻게 23%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애니웨어라는 브랜드를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상을 입지 않고 체력을 비축해 두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해부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체력을 비축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그 폭발적 성장의 결과물을 보기 전에 먼저 대차대조표를 좀 뜯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봐야죠. 맞습니다. 보니까 2024년 말에 11억 7,800만 달러였던 총 자산이 2025년 말에는 15억 3,950만 달러로 약 3억 6천만 달러나 급증을 했더라고요. 네, 엄청난 점프를 했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특히 이 영업권이랑 무형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영업권은 거의 2배 이상 늘어서 4억 7,900만 달러가 됐고 무형자산도 7,300만 달러에서 1억 9,300만 달러로 껑충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컴파스가 단순히 몸집만 불린 게 아니라 애니웨어를 흡수하면서 콜드웰 뱅커, 센츄리 21,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 같은 그 강력한 브랜드들을 전부 자기 자산으로 편입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아, 브랜드 가치가 얹혀진 거군요. 부채 관리도 보니까 좀 놀라운 게 자산이 이렇게 팍 늘었는데 총 부채는 전년 대비 오히려 1,300만 달러가 감소했어요. 7억 5,220만 달러로요. 그리고 자본 총계는 4억 1천만 달러대에서 7억 8,70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맞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뼈대를 세운 거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죠. 제가 대차대조표에서 진짜 재밌게 본 항목이 바로 컴퍼스 컨시어지라는 제도의 수취채권 2,500만 달러 부분이에요. 아, 컴퍼스 컨시어지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전략이죠. 네, 이게 쉽게 말해서 고객이 집을 팔기 전에 수리비나 광택 비용을 회사가 먼저 대납해주고 나중에 정산받는 거잖아요. 약간 마치 친구가 중고차를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먼저 광택 비용을 싹 빌려주는 것과 같은 건데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고금리 시대에 이사를 망설이는 매도자들의 매물을 싹쓸이 하기 위한 정말 영리한 미끼 전략이구나 하면서 감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뼈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시죠? 이렇게 무형자산 잔뜩 늘어나고 컨시어지 같은 데 돈을 선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실제 현금은 1억 9,9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보다 2,5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현금 보유량이 감소하긴 했죠. 그럼 이거 덩치만 커졌지 결국 현금은 말라가는 속빈 강정 아닐까요? 합병하느라 무리해서 금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절대적인 현금의 양이 아니라 회사가 자금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통제하는 방식이요? 네, 현금이 2,500만 달러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애니웨어 합병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또 자잘한 M&A들의 현금을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컴퍼스가 이 모든 과정을 치르면서 회전 한도 대출, 즉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외부에서 비싼 이자 주고 돈을 빌린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로버트 레프킨 CEO가 2025년을 가리켜 운영 효율화의 해라고 불렀는데 그게 절대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쓸데없는 빚을 늘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금을 통제하면서 합병을 소화해낸 겁니다. 와, 그렇군요. 탄탄한 대차대조표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서 이 회사가 시장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한번 보죠. 네, 이제 진짜 성장성을 볼 차례네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16억 9,980만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3.1%나 성장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전체는 0.7% 찔끔 컸는데 말이죠. 연간 총매출은 무려 70억 달러에 육박하고요. 정말 경이적인 수치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맞아요. 수익성도 많이 개선돼서 연간 순손실이 1억 5,450만 달러에서 5,870만 달러로 한 62%나 감소했더라고요. EPS도 마이너스 0.31달러에서 마이너스 0.20달러로 좋아졌고요. 네, 손실폭을 극적으로 줄였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또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해주시죠. 아니 손실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5,870만 달러면 어쨌든 여전히 적자라는 소리 아닌가요? 23%라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 확장이 결국 투자자들의 돈을 용광로에 태워서 억지로 사들인 결과라면 이거 장기적으로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순손실이라는 단어만 보면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적자의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요? 돈 까먹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이 4분기 순손실 4,050만 달러 안을 자세히 해부해보면요. 애니웨어 합병 관련 일회성 비용이 1,060만 달러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연금성 주식 보상 비용, 즉 SBC가 5,75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이 주식 보상 비용만 2억 달러가 넘어요. 잠깐만요.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건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는 대신 회사 주식을 새로 찍어서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안 나간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 그렇게 주식을 막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다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엄청 싫어할 텐데요. 평상시라면 당연히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았겠죠. 하지만 컴퍼스가 흡수하려던 대상이 애니웨어 산하의 초대형 브랜드들, 즉 콜드웰 뱅커나 소더비 같은 곳이잖아요. 아, 엄청난 알짜배기들이죠. 네, 이 거대한 합병 뉴스가 터졌을 때 경쟁사들이 가장 먼저 노린 게 뭐였을까요? 당연히 그 브랜드에 속해 있던 슈퍼스타급 에이전트들을 빼오는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 에이전트의 역량이 전부니까요. 아하,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왕창 줬다? 맞습니다. 이 핵심 인재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주식, 이른바 황금 수갑을 채운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그게 다 비용으로 잡히니까 적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자산인 사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영리한 장치였던 거죠. 이 비연금성 비용들을 다 걷어내고 보면 본업에서는 이미 돈을 짝짝 벌어들이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장부상의 마이너스가 무의미한 출혈이 아니라 거대한 인수를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베팅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손익계산서의 함정을 알았으니 이제 기업의 진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캐시플로가 진짜 현실이죠. 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무려 2억 1,670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78%나 폭증했어요. 심지어 최악의 빙하기에 8분기 연속으로 현금 흐름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네, 엄청난 체력이죠.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도 연간 2억 330만 달러에 달하고 4분기에만 4,220만 달러를 뿜어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컴퍼스가 2025년에 자본 지출, 즉 캐펙스에 쓴 돈이 고작 1,340만 달러밖에 안 돼요. 이게 연 매출 70억 달러 대비해서 고작 0.2% 수준이거든요. 네, 그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법인들은 어때요? 막 번화가 1층에 대형 통유리 사무실 임대하고 최고급 대리석 깔고 비싼 가구 들이느라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부동산 임대업이나 장치 산업처럼 굴러가는 게 전통적인 모델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본 지출이 0.2%라는 건
지금 컴퍼스는 겉모습만 집을 파는 부동산 중개소지, 실제로는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물리적 사무실 대신 테크 스타트업처럼 철저하게 모바일과 클라우드로 굴러간다는 완벽한 증거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컴퍼스의 진짜 정체성은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고효율 기술 기업, 즉 테크 플랫폼입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조정 에비타를 보면 전년 대비 249%나 성장해서 연간 2억 9,34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와, 249%요? 네, 게다가 현재 컴퍼스의 시가총액이 대략 40억 달러 수준인데 2년 현금 흐름 수익률이 무려 5%를 넘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아직 그만큼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시장이 여전히 이들을 주택 사이클 타는 전통 부동산 주식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시장이 진가를 몰라보고 있군요. 네, 하나 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경쟁사들이 막 과거 관행 때문에 반독점 소송에 휘말려서 수천만 달러 합의금 내느라 허덕일 때 컴퍼스는 이미 2024년에 5,750만 달러를 먼저 내고 소송 리스크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 때는 앞서 말씀드린 회전한도 대출에서 일부러 7천만 달러를 빌렸다가 바로 상환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완벽한 신용력을 증명하는 여유까지 부렸죠. 하하하, 진짜 금융시장을 상대로 재무적 무력 시위를 한 거네요. 장애물은 미리 다 치워놓고 은행한테는 우리 돈 많다고 근육 자랑까지 하면서요. 맞습니다. 테크 기업으로서의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 그럼 컴퍼스가 왜 테크 플랫폼인지 확실히 증명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막대한 에이전트와 데이터가 얹어졌을 때 생기는 폭발력에 대해 좀 이야기해보죠. 네, 플랫폼의 진짜 무서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진짜 놀란 게 운용 비용 통제력이거든요. 매출이 23%나 폭주를 하는데 전체 운용 비용 성장률은 고작 1% 수준으로 틀어막았어요. 특히 마케팅 비용은 3.9%밖에 안 올랐고요. 이게 보통 사람을 더 뽑거나 마케팅에 돈을 쏟아 부어야 매출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컴퍼스가 가진 브랜드 파워와 플랫폼의 힘입니다. 에이전트들이 그 압도적인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 제 발로 찾아오니까 굳이 막대한 마케팅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알아서 찾아온다.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진짜 무서운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 R&D 비용의 고정화입니다. 컴퍼스가 연간 한 1억 5,340만 달러를 R&D에 투자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분기별 지출을 보면 3,200만 달러에서 3,900만 달러 사이를 아주 칼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R&D 비용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마치 이미 쫙 깔아놓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군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차가 1만 대가 지나가나 2만 대가 지나가나 도로는 이미 완벽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냥 차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 비용 없이 통행료만 계속 쓸어 담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확장성을 이미 입증한 거죠. 4분기 총 거래 건수가 6,328건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고 유기적 거래가 19분기 연속 시장을 상회했습니다. 이 톨게이트를 지나는 연간 거래 가치, 즉 GTV가 무려 2,670억 달러에 달해요. 와, 2,670억 달러. 게다가 주요 에이전트가 2만 1천 명이 넘는데 유지율이 96.8%더라고요. 심지어 비생산적인 인력 493명은 가차없이 구조조정해서 트래픽 관리까지 철저하게 했고요. 맞습니다. 아주 깐깐하게 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 단일 플랫폼, 그러니까 그 컴퍼스원이랑 AI 대시보드 안으로 애니웨어 합병을 통해 34만 명의 전 세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비용 절감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애니웨어 합병으로 이미 2억 5,5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퍼스 경영진은 과거에 6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해본 그야말로 마른 수간 쥐어짜기의 장인들이거든요. 마른 수간 쥐어짜기, 하하. 네, 기존에 잘 구축된 소프트웨어 위에 34만 명의 사용자가 추가로 올라타면 에이전트당 단가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막대한 GTV를 바탕으로 타이틀, 모기지, 에스크로 같은 고마진 부가 서비스 부착률까지 기록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아, 단순히 집만 파는 게 아니군요. 네, 이제 컴퍼스는 더 이상 집을 중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부동산 데이터와 AI를 결합해서 마진을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부동산 기술 플랫폼의 지배자, 컴퍼스 인터내셔널 홀딩스로 거듭난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당신이 주식 투자자로서 다음 시대를 주도할 기업을 찾고 있든 집을 사고 파는 수요자든
아니면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경영자든 간에요.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이런 기술적 지렛대를 통해서 비용은 완벽히 통제하고 매출만 폭발적으로 극대화한 컴퍼스의 사례는 와, 진짜 완벽한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철저한 운영 규율과 테크 레버리지의 승리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컴퍼스는 전통적으로 아주 오프라인 중심이고 철저히 사람과 사람 간의 끈끈한 인맥에만 의존하던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시장을 소프트웨어와 AI로 완벽하게 장악해버렸습니다. 네, 완전 판을 바꿨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아직도 인맥에 의존하고 수북이 쌓인 종이 서류와 팩스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거대한 오프라인 산업들 중에서 과연 다음으로 이와 같은 AI 플랫폼의 무자비한 효율성에 잡아먹힐 산업은 어딜까요? 와, 여전히 수기 처방전과 아날로그 차트가 오가는 의료 서비스 시장일까요? 아니면 방대한 판례 서류 속에서 인간의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일까요? 야, 진짜 소름 돋네요. 그 무자비한 포식자가 우리 산업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악의 빙하계 속에서 거대한 고래를 삼킬 준비를 끝낸 컴퍼스의 진짜 모습, 오늘 제대로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통찰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